안개 낀 부캐 위로 검은 돛을 단 긴 배 한 척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들이 상륙하는 순간 유럽의 질서는 뒤집히고 왕국들은 흔들리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약탈자이자 탐험가였던 바이킹. 오늘은 바이킹의 한 걸음이 세계사의 판도를 바꿔 놓은 이야기입니다. 구독 후 재미있게 시청해 주세요. 바이킹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흥미롭고도 복잡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해적이자 전사, 탐험가로 알려진 이들은 세계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지만 그들이 스스로를 무엇이라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유럽인들은 그들을 북방인, 대인, 루스 또는 단순히 수도원을 초토화시킨 악당들이라고 불렀을 뿐이죠. 역사는 종종 이름 붙이기에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이킹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여전히 불분명하며 실제로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현대적 용법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 용어가 중세 스칸디나비아 전체를 가리키는 포괄적 명칭으로 잘못 사용되곤 합니다. 사실 바이킹은 행위와 직업을 의미했습니다. 약탈하고 해적질하는 행위 자체가 바이킹이었던 거죠. 실제로 바이킹들은 스칸디나비아인 중에서도 소수에 불과했으나 그들의 역사적 영향력과 압도적인 매력은 중세 역사에서 주목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모든 스칸디나비아인이 바이킹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집단적 모험을 바이킹 시대라는 깃발 아래 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킹의 시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역사적 편의를 위해 많은 역사학자들은 793년부터 1006년까지로 잡는 경향이 있는데 린디스판 수도원 약탈로 시작해 노르만족의 잉글랜드 정복으로 끝맺음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바이킹이 해적이라면 그들의 시대는 비자발적 보물 재분배가 이루어진 전체 기간을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 시간대를 최소한 몇십 년 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은 린디스판 사건 이전에도 무역과 항해, 때로는 약탈을 했습니다. 어떤 문화가 역사 속에 완전히 형성된 상태로 갑자기 등장한다고 상상하기 쉽지만 스칸디나비아는 초기부터 여러 바이킹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기원 후 첫 천년 동안 점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철기 시대의 무역 네트워크는 켈트와 로마 세계까지 뻗어 있었으며 해양 문화는 이미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는 이동하기 까다로운 장소였는데 내륙 지역이 숲이나 산으로 뒤덮여 있어 어디든 이동하려면 물을 통해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그들에게는 풍부한 나무가 있었고 이로 인해 목공과 조선 기술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발트해라는 편리한 훈련장에서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정말 훌륭한 선박 설계를 개발했습니다. 길고 좁고 얕은 선체에 겹치는 판자 구조를 사용해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는 대양을 항해하고 강을 따라 노를 저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스칸디나비아인들에게 기쁨이자 유럽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죠. 스칸디나비아가 항해 기술에서 세계의 다른 지역을 능가하는 동안 그들의 육지 상황은 로마 이후 유럽의 이동 재배치와 달랐습니다. 도시와 화려한 수도원들로 가득한 왕국 대신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작은 농장에 살았고 전체적인 정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르의 가오와 전사들로 가득한 배가 있는데 누가 정부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8세기 무렵 스칸디나비아인들은 더 넓은 유럽 세계에 익숙해져 발트해를 동쪽으로 프리지아 해안을 서쪽으로 항해했습니다. 이 무역은 때때로 다소 공격적이었는데 이 모피를 사지 않으면 도끼로 찢겠다는 식이었지만 그것이 해적질의 본질이고 꽤 잘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바이킹들이 특별했던 점은 그냥 도전해본다는 데 있었습니다. 북서부 유럽과 영국 제도에는 마침 보물로 가득 찬 수도원들이 있었고 방어 체계는 전혀 갖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수도원을 약탈하겠습니까?
그런 순진한 환상은 793년 바이킹들이 영국 린디스판 섬에 도착해 그곳을 짓밟고 유물을 훔치고 죽이지 않은 수도사들을 노예로 팔면서 깨졌습니다. 그들은 곧 이슬람 세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며 노예 수입에 상당한 시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기독교인들은 노예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야 했지만 프리지아, 로마, 베니스, 콘스탄티노플의 시장들은 분명히 이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9세기 초 바이킹들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즐겼습니다. 항해, 약탈, 도둑질, 판매, 축하, 그리고 유럽인들은 공포에 질렸죠. 이것이 바이킹에 관한 우리의 자료가 유독 기묘한 이유입니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은 룬석의 일부 비문을 남겼지만 바이킹 시대에 자신들에 대해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록은 롱십 함대의 갑작스러운 습격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비롯됩니다. 인간으로서 중세 기록이 왜 그렇게 편향되었는지 이해하기 쉽지만 바이킹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싶은 역사가로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칸디나비아 자료를 얻게 되지만 그것들은 약 3세기가 지난 뒤의 것이며 기독교와 이후에 모두 기록되어 원래의 노르웨이 작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고학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정착지 흔적과 매장 패턴이 최근 학술 연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흥미롭게도 최신 발견들은 동유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곳은 오랫동안 바이킹 이야기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그 악명 높은 철의 장막 때문에 연구에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약탈과 무역 활동에 대한 가장 초기 증거는 발트해에서 볼가강을 따라 카스피해까지 이어지는 수로 체계에서 발견됩니다. 여기서의 속임수는 수도원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이 없었기 때문에 모피, 목재, 호박, 양모를 거래하고 현지 슬라브족을 포획해 노예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작전의 도덕성은 상당히 파산 상태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바이킹들이 불가르와 하자르 카간국의 중개인들과 일해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850년대 중반에 그들은 볼가강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드니프로강으로 갔습니다. 이 경로는 흑해로 이어져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인 콘스탄티노플, 바로 앞까지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바이킹답게 그들은 이곳을 약탈하려 했지만 비잔틴 사람들은 실제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어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랑기안이라 부르는 바이킹들에 매료되어 일부를 황제의 개인 호위대로 고용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콘스탄티노플과 직접 거래하게 되어 기뻐했고 키예프와 같은 드니프로강을 따라 무역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9세기 초의 약탈 이후 바이킹들은 장소를 약간 약탈한 다음 약탈품과 포로를 지역 주민들에게 몸값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현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공격하지 않는 대가로 덴겔드, 바이킹에게 주는 곡물을 지불하도록 도시 전체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840년 분할 이후 세 프랑크 왕국 사이에 끊임없는 내전으로 인해 이 과정이 훨씬 쉬워졌고 습격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은 없었습니다. 865년까지 바이킹들은 중부 유럽을 너무 잘 청소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가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10세기 초에 우리가 사랑하는 북방인들이 프랑스로 다시 돌아왔을 때 프랑크의 왕은 완전히 파산 상태였고 그들에게 땅으로 보상했습니다. 바이킹들은 루앙 백장령을 얻었고 이는 나중에 노르만디 공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8세기 초 영국 제도는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왕국들은 작고 약했으며 아일랜드 수도사들은 아름답게 약탈할 수 있는 수도원 뷔페를 준비했습니다.
865년까지 표준 바이킹 교본이 적용되었지만 그때 프랑키아,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온 위대한 군대가 도착해 완전한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몇 년 안에 스칸디나비아 군대는 이스트 앵글리아에 기지를 만들고 북쪽으로 행진해 요크와 노썸브리아 왕국을 정복하고 머시아의 절반을 차지한 다음 이스트 앵글리아로 다시 돌아와 섹슨 왕국의 절반 이상을 짓밟았습니다. 유일하게 완전히 살아남은 곳은 웨섹스였습니다. 정착 식민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알려진 세계의 가장자리를 넘어가 A급 바이킹 업적인 아이슈란드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북대서양 한가운데 위치한 아이슈란드는 약간 외진 곳이며 불운한 선원들이 페로 제도를 지나치면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슬란드가 즉시 최고의 부동산이 된 이유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좋은 토지가 풍부하고 싸울 현지인이 없었으며 발키리가 매 겨울마다 오로라라는 빛의 쇼를 펼쳤습니다. 저녁 식사와 쇼, 뭐가 더 필요할까요? 870년대 즈음 아이슬란드 발견 후 노르웨이인 함대가 정착하기 위해 항해했고 준민주적인 섬 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세기가 지나면서 스칸디나비아 세계에 꽤 폐쇄적인 구석으로 남아 있었고 옛 구전 이야기 전통이 기록됨으로써 어디서나 가장 풍부한 문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이킹 시대에서 기독교는 단순한 피해자 이상의 방식으로 상호작용했습니다. 노르웨이인들이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은 일찍부터 십자가의 표시로 표시되었고 820년대만큼 이른 시기에 대규모 선교 시도가 있었으며 유럽의 약탈자들은 때로는 자발적으로도 개종했습니다. 하지만 스칸디나비아 엘리트 사이의 대규모 개종은 10세기 후반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약탈을 멈추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크누트 대왕은 1014년에 세례를 받았고 그는 가장 성공적인 바이킹이라는 영예를 얻어 1016년에 실제로 잉글랜드 왕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바이킹 시대의 끝과 연결되는 것은 발트해에서 훨씬 더 모호합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12세기까지도 발트해에서 계속 약탈했지만 결국에는 십자군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바이킹 시대의 끝에 확실한 날짜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방법, 동기, 목표가 모두 그 시기 동안 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1066년에는 멋진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하랄드 왕은 몇몇 고전적인 위대한 군대 전술을 사용해 잉글랜드를 정복하려 했지만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노르만디 공작 윌리엄이 헤이스틴스에서 기사 군대를 이끌고 왕국을 차지했습니다. 옛 규칙대로 플레이한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추위 속에 남겨졌고 새로운 집과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한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자신들에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바이킹 시대는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지형을 효과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단순한 해적질보다 한 등급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산이 의심스러운 것부터 완전히 위험한 것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도용되었지만 바이킹 시대는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더욱 흥미로워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